반갑습니다. 손해보험 및 제3보험 모집인 등록 자격 시험 모의고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유형은 2025년 1월 1회차로 준비했습니다. 손해보험과 제3보험 같은 경우는 총 50번까지 문제가 있으니 집중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주택화재보험에서 다른 약정이 없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1번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인 가재도구 나와 있고요. 2번 통화, 유가증권, 3번 귀금속, 귀중품, 조각물, 4번 원고, 설계도, 소프트웨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가재인 경우, 가재도구라고 나와 있는데 가재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은 자동 담보 물건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재도구는 자동 담보 물건, 그리고 그럼 나머지 2번과 3번과 4번 이렇게 이 경우는 어떤 것이냐? 바로 따로 명기해야 되는 명기 물건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약정이 없어도 목적에 포함되는 물건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인 가재도구, 자동담보 물건인 1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을 예시와 같이 가입한 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예시표를 보면 보험 가입 금액은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원 전부 보험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화재 손해액은 얼마냐? 9,500만 원. 잔존물 제거 비용은 1,000만 원. 잔존물 보존 비용은 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기 1번 1억 원이다. 2번 1억 500만 원이다. 3번 1억 950만 원, 4번 1억 10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정답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계산을 해야 되는데 먼저 보험 가입 금액 범위 이내에서 손해액 전부를 보상을 해주는 전부 보험이기 때문에 이때 계산 방법은 먼저 화재 손해액부터 가져옵니다. 화재 손해액이 9,500만 원 있고요. 이 9,500만 원에서 더하기 잔존물 제거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잔존물 제거 비용은 1,000만 원인데 근데 여기서 보통 잔존물 제거 비용은 화재 손해액의 10%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냐? 9,500만 원의 10%는 95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잔존물 보정 비용 500만 원, 그래서 더하기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 금액이 여기서 1억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0%가 950만 원이지만 1억 원 한도 내에서는 950만 원을 다 줄 수 없어요. 한도 안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95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9,500만 원 더하기 잔존물 제거 비용인 500만 원 더하기 잔존물 보전 비용인 500만 원을 더하게 된다면 정답은 정답은 1억 5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산후조리원, 2번 방탈출 카페, 3번 노래 연습장, 4번 방송국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다중이용업소예요.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만 왜 4번은 아니냐? 방송국은 연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중이용 업소가 아니라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수건물 가입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중이용 업소는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배상 청구 기준 배상 책임 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임원 배상 책임 보험, 2번 경비업자 배상 책임 보험, 3번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보험, 4번 선주 배상 책임 보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해당하는 정답은 무엇이냐?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배상 청구 기준 배상 책임 보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임원
배상책임보험이고요. 2번과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되냐? 손해, 사고 기준, 배상책임보험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문제입니다. 동산종합보험의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이냐? 1번 특정 장소에 있어서의 가제포괄 계약, 2번 자동차 및 성박 및 항공기, 3번 공장 내에 장치된 리스업자의 리스시설, 4번 특정 구간 수송 중에 위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산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동산종합보험의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바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공장 내에 장치된 기계는 제외되지만 리스업자의 리스시설은 가입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자, 장치된 기계는 제외, 그러나 시설 포함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1번과 2번과 4번 같은 경우는 가입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장기손해보험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 1번 금리연동형의 경우 만기 환급금은 계약 시 예상 금액보다 많거나 적어질 수 있다. 2번 장기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는 특별 개정에 의해 운용된다. 3번 일반 보험과는 달리 자동보건 및 보험계약 대출 제도가 있다. 4번 보험료 및 납입 방법 및 납입 주기가 다양하다. 보험료 납입 방법 및 납입 주기가 다양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틀린 것이요. 2번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장기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는 특별 개정에 의해 운용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 개정이 아니고요. 부가보험료는 어떤 것이냐? 저축보험료에 의해서 운용이 됩니다. 저축보험료. 요거는 좀 그냥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장기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 결국에는 부가보험료는 저축보험료에 의해서 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좀 쉬울 겁니다. 특별 개정은 별도의 변액보험이나 유니버셜 이런 다른 보험으로 인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장기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는 저축보험료에 의해서 운영된다. 특별 개정은 틀린 것이다.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선납 할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선납 할인이에요. 선납 할인 제도. 1번 장기손해보험을 포함해서 자동차 보험 및 화재 보험에도 적용이 된다. 2번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3번 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에서 할인이 이루어진다. 4번 선납보험료에 대한 할인은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적용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냐? 1번은 장기손해보험에만 적용이 돼요. 장기손해보험에만 적용.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및 화재보험에는 아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선납할인 제도는 장기손해보험에 적용되고 저축성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저축성 보험에는 안 된다. 4번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예정이율입니다. 그래서 1번에는 장기손해보험 적용, 3번에는 저축성 아니다. 3번 했고, 그리고 4번에는 예정이율이다. 예정이율 적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장기손해보험 계약자의 청약 철회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볼게요. 1번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2번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3번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4번은 20일 이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있는지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청약 철회 기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험 설계사를 하시려면 외워야 되는 필수 기본 지식 중에 하나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풀이보다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15일 이내. 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 증권은 15일, 그리고 청약 진행하고 나서 청약은 30일.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9번 문제입니다. 장기손해보험의 가지급금 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가지급
보험금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1번 배상책임 및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이후에만 가지급보험금이 지급이 가능하다. 2번 보험회사는 상해, 질병 등 신체손해보험에서 회사가 가지급 보험금을 미리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회사의 추가적인 조사 및 확인으로 인해 지급 기일이 초과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이다. 3번 배상 책임 및 재산 종합보험의 경우 추정 보험금의 4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4번 상해, 질병 등 신체손해보험의 경우 추정 보험금의 10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나와 있습니다. 자, 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닌 거를 먼저 찾는 게 또 중요해요. 1번 같은 경우는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이후라고 나와 있는데 결정되기 전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에 아닌 이유를 먼저 찾아볼게요. 지급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 40%가 아니라 이게 50%입니다. 3번은 50%다. 배상책임 및 재산종합보험의 경우에는 추정보험금의 50%고요. 그리고 나서 상해 및 질병 등의 신체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추정보험금의 100%가 아니라 이 역시 50%다. 그래서 4번에도 50%.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장 긴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닌 것부터 찾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문제와 보기를 잘 읽어보셔야 정답을 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참고해 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0번 문제입니다. 세제 적격 요건을 맞추기 위한 연금저축보험 가입기간으로 바른 것은 무엇이냐? 자, 세제 적격 요건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이제 세금을 연말정산할 때나 이랬을 때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연금저축보험 가입 기간이 바른 게 있습니다. 1번 10년 이상, 2번 3년 이상, 3번 5년 이상, 4번 7년 이상.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 혜택 볼 수 있는 세제 적격 혜택은 5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 이렇게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5년 이상.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제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 소득세 부과한다. 기타 소득세에서 부과한다. 15% 지방소득세 제외하고요. 그리고 2번 계약자의 부양 가족이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3번 연금 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간 수령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4번 천재지변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금소득세를 납입하고 종합과세 대상에는 미포함한다.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수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연금소득세 3%에서 5% 납입하고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자의 부양 가족이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며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는 거죠. 부득이한 사유로 이제 연금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연금 수령에 해당. 그럼 이 부분은 종합과세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연금소득세 3%에서 5% 사이를 납입하게 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2번 확정기여형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3번 확정기여형은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2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4번 확정기여형은 중도 인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틀린 내용을 찾는 겁니다. 틀린 내용은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왜 3번이 틀린 내용인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확정기여형에 대한 내용인데 확정기여형은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2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2개월이 아니고요. 이때는 6개월입니다. 6개월 이상 되었을 때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 이거는 또 개월수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보험 담보 종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대인배상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에 한하여 보상한다. 2번 대물배상은 피보험자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3번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의무자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한다. 4번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배상 의무자는 무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배상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상을 합니다. 배상 의무자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경우에만. 그래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배상 의무자가 다치거나 그랬을 때 배상 의무자의 유무를 불문하며 보상한다가 아니라 있을 때 보상이 가능하다. 있는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배상 의무자 있을 때 뭐가 무보험 자동차 상해예요.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요래됐을 때 무보험차 자동차 상해는 배상 의무자가 있을 때 그러면 배상 의무자는 무엇이냐? 무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 의무자가 있을 때만 상해로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이에요. 자동차 보험에서 의무보험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1번 보험회사는 고위험 계층에 대해서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2번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이 인정된다. 3번 자동차 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의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4번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권이 제한된다.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권이 제한된다. 1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거절이 불가능하다. 계약 거절을 할 수 있다가 아닌 계약 거절이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은 불가능하다.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보험 차종 구분에 화물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1번 벌크트럭, 2번 탱크로리, 3번 덤프트럭, 4번 살수 자동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덤프트럭은 아니에요. 덤프트럭은 의무 가입 건설기계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의무가입 건설기계 구정에 해당하고 나머지 1번과 2번과 4번은 화물자동차에 포함이 된다. 화물자동차에 속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 사고별 점수가 건당 1점에 해당하는 사고길이 짝지어진 것. 건당 1점에 해당되는 사고길이 짝지어진 것. 가, 사망사고. 나, 8급에서 12급에 해당되는 부상사고. 다, 13급에서 14급 부상사고. 라, 자기신체사고. 마,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 초과사고. N, 자기차량 손해사고 손해액 1억 원 이하. 자차 손 1억 원 이하. 바, 물적사고 할증금액 이하 사고. 여기서 봤을 때 1번 가나다라마, 가나다라마. 그리고 2번 나다라마, 3번 다라마, 4번 라마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6번의 정답은 이거는 하나씩 봐야 되는데 정답은 사실 3번입니다. 3번. 다라마. 요렇게가 건당 1점이 되는 알맞게 짝지어진 것이에요. 보면은 가, 사망사고잖아요. 사망사고 1점이면 너무 그렇잖아요. 사망사고는 4점에 해당됩니다. 나, 8급에서 12급, 이제 이 13급보다 더 위의 등급부터 8급까지는 2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 물적사고 할증 기준 금액 이하, 할증 금액 이하로 사고 나는 것은 이거는 0.5점 이렇게 돼서 얘네 다라마가 1점씩 해당되기 때문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3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와 같이 차량 사고가 생겼다면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로 인한 보험금은 얼마인가? 보기 볼게요.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은 1억 원이었어요. 출고 후 6개월이 경과되었는데 이때 수리비는 3천만 원이고 무과실입니다. 3천만 원의 무과실. 상당히 고가의 차량이었는데 이때 손해보험금, 손해로 인한 보험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번 300만 원, 2번 450만 원, 3번 600만 원, 4번 200만 원. 정답은 3번 600만 원입니다. 자, 설명할게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하고 출고 후 6개월이 경과되었죠. 자, 출고 후 5년 이내 여야 되고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 초과 시 보상합니다. 5년 이내에 20% 초과 시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 초과 시 보상한다. 수리 비용이 3천만 원이죠. 20% 초과니까 보상을 하고 있고요. 출고 후에 1년 이하, 출고 후 1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20%를 보상합니다. 20%를 보상하므로 시세 하락 손해로 인한 보험금은 3천만 원에 수리비가 3천 나왔으니까 3천만 원에 20%는 얼마죠? 3천만 원에 20%는 6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600만 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정리를 하자면 사고 직전에 자동차 가액이 1억이었고 출고 후에 6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를 받더니 총 3천만 원이 나오고 무과실인 상황이었어요. 그랬을 때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는 출고 후에 5년 이하 자동차까지만 되고요.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행이 됐고 그 이후 출고 후에 1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20%를 보상합니다. 수리 비용의 20%. 수리 비용의 20%를 보상하고 3천만 원 20% 얼마죠? 600만 원. 그래서 정답은 3번. 18번 문제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각 단계별로 체결 시에 각 단계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보험 안내 자료에 대한 내용이 틀린 것이에요. 요거는 4점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1번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는 보험 증권을 줘야 된다. 2번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는 상품 설명서를 제공해야 되고요. 3번 보험계약 체결 단계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4번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 보험 약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번의 내용이 틀린 것은 바로 4번이죠.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제공해야 하는 보험 안내 자료입니다. 이때 보험 안내 체결 권유 단계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는 무엇이냐? 일단은 보험계약 청약서 부본, 즉 보험계약 계약서죠. 계약서, 그리고 나서 보험 약관, 그리고 보험 증권 설명서예요.
요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보험계약 체결 시 각 단계별로 적용해야 되는 보험 안내 자료에 대한 내용을 틀린 것은 보험 안내 자료는 틀린 것은 4번. 19번 문제입니다. 보험업법 제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행위. 2번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3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4번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 동의가 없는 보험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이때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왜 그러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초서류에서 정한, 기초서류에서 근거한 할인은 이제 금지사항이 아니다. 필수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예요.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는 금지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업법 제97조의 금지사항은 뭐냐? 첫 번째,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은 안 알리는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는 것. 세 번째,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 모집. 네 번째,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른 모집인의 명의로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인데 이때 기초서류에 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금소법의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자, 금소법의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시에는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하냐? 1번 1억 원, 2번 5천만 원, 3번 3천만 원, 4번 1천만 원. 정답은 1억입니다. 위반 시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지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부당권유 행위 꼭 잘 지켜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상황이 안 생기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1번입니다. 장애인 차별 행위로 인한 시정 권고 불이행 시 장애인 차별 행위로 인한 시정 권고 불이행 시 시정 명령을 하는 사람은 누구이냐? 1번 법무부 장관이다. 2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다. 3번 금감원 원장이다. 4번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다. 정답은 1번 법무부 장관이 시행합니다. 볼게요. 장애인 차별 금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하고요. 시정 권고를 불이행하면은 법무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려요. 자, 그래서 순서를 보자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시정 권고를 합니다. 시정 권고를 해요. 이제 장애인 차별 행위로 인해서. 근데 이거를 불이행한다. 그러면 명령을 누가 하냐? 명령하는 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 모집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 틀린 것 보험 모집이에요. 1번 보험 설계사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 보험 설계사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 이외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 2번 보험업법은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일정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3번 보험업법상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4번 보험회사의 사회이사는 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모집을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하면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하고 대리를 못하는 자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중개, 대리 이거를 못하는 자들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사회이사, 정답으로 나온 사회이사는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대표이사도 못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감사, 그리고 감사위원은 여기 위에 있는 행위들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사회이사는 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모집을 할 수 없다가 정답이 되겠죠. 23번입니다. 다음 중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면 등록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1번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자. 2번 파산자로서 복권되어 1년이 지난 자. 3번 보험업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지 1년이 지난 자. 4번 과거에 보험료를 유용한 후 1년이 지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1번과 1번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지난 자인 경우는 2년이 넘어야 돼요. 2년 경과시에 등록이 가능하고 2번 넘어가고 3번 같은 경우도 2년 출산 후 2년 경과시에 등록이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과거의 보험료를 유용한 후 1년이 지난 자, 요거는 또 3년 경과시에 등록이 가능하다. 그래서 1년 아니고 1년 아니고 1년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은 파산자로서 복권돼서 1년이 지나면 보험설계사로 자격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다음 중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의 보험 모집을 방카슈랑스라고 한다. 2번 국내에서 허가받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3번 국내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도는 2003년 8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4번 겸용 여신업자를 포함한 신용카드 회사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가 있다. 여기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됩니다. 자, 신용카드 회사가 아니라 겸용 여신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제외예요. 자, 얘를 포함이 아니고요. 얘는 제외한 신용카드 회사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나머지는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25번 문제입니다. 가망고객 발굴 기법 중 소개의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가망고객 발굴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가망고객 발굴 기법 중 소개의 장점으로 자, 첫 번째, 방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유력한 가망고객 발굴이 용이하다. 세 번째, 보험 가입 후 절대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 네 번째, 실패할 확률이 적고 생산성이 높다. 여기서 정답은 3번이겠죠. 소개 고객이어도 소개의 장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개 고객이어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라는 것은 잘 없죠.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란 없다. 그래서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이런 것들은 꼭 맞추셔야 됩니다. 26번입니다. 위험을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으로 구분할 때 차이점을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순수 위험은 위험이 현실화가 되면 언제나 손해이지만 투기 위험은 경우에 따라 이익이 될 수도 있다. 2번 순수 위험은 일반적으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고 투기 위험은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다. 3번 순수 위험은 범위의 한정이 가능하며 제어가 쉬운데 투기 위험은 일정 금액으로 제한할 수 없다. 4번 순수 위험은 우발적이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려우나 투기 위험은 위험 부담 주체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정답은 3번이겠죠. 순수 위험이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제어가 쉽다라는 게 이게 여기서 틀린 부분입니다. 자, 요거를 해석하자면 순수 위험은 범위의 한정이 불가능하고 우발적입니다. 한정이 불가능 그리고 우발적이기 때문에 제어가 어렵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고 제어가 제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투기 위험은 위험 부담 주체의 주관적 의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통계 측정이 좀 불가능해요. 순수 위험과 투기 위험은 결론으로 한마디로 정정하자면 주관적 의사기 때문에 통계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공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도 공영보험에 속한다. 2번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영위되는 보험사업이 공영보험이다. 3번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공영보험을 영위하기도 한다. 4번 자동차보험은 공영보험으로 분류된다. 이 설명 중에 공영보험으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틀린 것을 왜 틀렸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영위되어 보험사업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영위되는 보험사업이 공영보험이다. 영리 추구를 목적하는 이거는 공영보험이 아니고 민영보험입니다. 이거는 민영보험에 대한 설명이다. 그리고 3번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공영보험을 영위하기도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공영보험은 3번은 국가자치단체에 의한 영위를 말하고 있고요. 4번 자, 여기 4번은 자동차 보험은 공영보험이 아니죠. 이게 뭐다? 자동차 보험은 민영보험이다. 자, 이렇게 돼서 정답은 1번. 28번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보험 사기의 처벌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무엇이냐? 보험 사기 처벌인데 이때 틀린 거 1번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 사기 행위라 함은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를 말한다. 2번 보험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의해 가중 처벌될 경우 이득액 상당액에 대한 벌금 병과는 제외된다. 3번 보험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4번 보험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28번 보험 사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28번의 2번은 내용을 정리하자면 보험 사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뭐 할 수 있다?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도로교통법 내용 중에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내용 중에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20년 이상의 징역. 2번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 미만 시에는 벌점 100점. 3번 음주운전 2회 이상 10년간 면허 취득 불가. 4번 음주 측정 불응 시 15년간 면허 취득 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틀린 것부터 찾아볼게요. 1번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또 징역이에요. 무기 또는 3년 이상. 그리고 2번 같은 거는 이제 정답이니까 넘어가고 3번 음주운전 2회 이상 시 10년간 면허 취득 불가가 아니고요. 2년입니다. 그리고 4번 음주 측정 불응 시 15년간이 아니고요. 이것도 1년이에요. 생각보다 유하죠, 법이. 그래서 이 중에 맞는 내용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 미만 시에는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정답은 2번. 자, 30번 문제입니다. 손해보험에서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와 임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를 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이냐? 자, 손해보험에서 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가지는 자,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 자, 요 두 거를 이제 맞게 짝지은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2번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3번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 4번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자, 30번은 4번입니다. 자, 보험금 청구권자는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라 하고요. 그리고 임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게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피보험자, 그리고 임보험에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는 수익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31번 문제입니다. 보험계약의 특성이 아닌 것은? 보험계약의 특성이 아닌 것 1번 일정한 형식이 필요한 요식성, 2번 다수의 계약자로 구성되는 보험단체를 기초로 하는 단체성, 3번 보험료와 보험금의 불일치에 따른 사행계약성, 4번 보험료 산정에 상당한 수리적 기술이 요구되는 기술성. 여기서 보험계약의 특성이 아닌 것은
1번 일정한 형식이 필요한 요식성입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이라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면 성립이 되고 다른 급여나 형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요식의 낙성계약. 32번 문제입니다. 보험계약 부활 요건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보험계약을 부활할 때요. 틀린 것은 1번 연체보험료를 납입해야 된다. 2번 연체 이자를 납입해야 된다. 3번 계약 전에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4번 계약 해지 시점으로 1년 이내에만 부활 신청이 가능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정답은 4번. 보험계약의 부활 요건은 해지 시점에서 1년 이내에만 부활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3년 이내에 가능하다. 자,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보통 약관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보통 약관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 1번 보험료 납입일자, 2번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지 원인과 해지 시 당사자의 권리 의무, 3번 보험계약 무효 원인, 4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시기와 미이행 시의 손실. 이때 보통약관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번입니다. 자, 보험료 납입일자는 계약자별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약관의 기재사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약관의 기재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결국에는 계약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약관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제3보험의 보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손해보험사의 질병보험은 실손보상만 가능하다. 2번 사망 및 후유장애 담보는 정액 보상한다. 3번 실손보상 방식은 초과 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례 보상한다. 4번 질병사망보험금은 정액 보상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34번의 정답은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손해보험사의 질병보험은 실손보상만 가능하지 않고 뭐죠? 이거는 정액보상과 실손 둘 다 가능하다.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으로는 실손보상만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 35번 문제입니다. 손해보험사가 제3보험의 기본계약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제3보험의 기본계약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위암 및 폐암으로 인한 사망,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자, 3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왜 그러냐? 1번과 2번은 무슨 사망이냐면 질병 사망이에요. 질병 사망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약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3번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보험은 이거는 제3보험이 아니고 뭐죠? 손해보험의 영역이다. 그래서 제3보험의 기본계약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된다는 거죠. 상해 사망.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제3보험의 기본적으로 제3보험이 구성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꼭 외우셔야 됩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지 맞춰보도록 할게요. 1번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고로 사망 시에 계약자 적립액 지급 후 계약을 소멸할 수 있다.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고. 2번 실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다수 가입한 경우에는 비례 보상한다. 3번 제3보험에서 보장하는 정액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4번 손해보험사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개발만 가능하다. 여기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실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개발만 가능하다. 요게 문제가 되겠죠. 이게 아니라 뭐가 된다? 정액보상도 품도 같이 된다는 거죠. 정액보상 상품과 그럼 실손 모두 개발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상법상 사망담보보험계약의 무효요건이야. 상법상 사망담보보험계약의 무효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1번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무효요건은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2번 만 18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3번 심신상실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4번 의사 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 요건에 맞는 것은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이냐? 정답은 4번입니다. 의사 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럼 1번 같은 내용은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상법입니다.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2번 만 18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는 무효이다가 만 18세가 아니고요. 이거는 만 15세입니다. 그리고 3번 심신상실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가 아니라 무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 자, 이건 맞는 것이에요. 1번 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된다.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2번 체결 시기와 관계없이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 3번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는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번 단체 보험 계약인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타인에 대한 사망에 대한 보험 계약이 맞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 시까지 시기와 관계없이가 아니고 체결 시까지 해야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또 왜 틀렸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돼요. 동의 받아야 돼요. 그리고 4번 단체 보험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단체 보험 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39번 문제입니다.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 1번 동호회에서 글라이더 조정 중에 상해. 2번 회사에서 체육활동의 일환으로 등산 중 상해. 3번 직무상 모터보트 경기 중에 상해. 4번 선박 승무원의 직무 중에 상해. 자, 여기 있을 때 해당되는 것은 바로 2번이죠. 자, 상해라는 것은 상해가 인정된다는 것은 이 급격성 그리고 우연성이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급격하고 우연한 상황으로 상해를 당했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상황들을 상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동호회에서 글라이더 조종 중인 것은 위험한 줄 알면서도 했고요. 직무상의 모터보트 경기 중 이거는 위험한 직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어서 급격성이 안 됩니다. 급격성과 우연성이 해당이 안 되고 선박 승무원 직무 당연히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줄 모르면서 우연하게 상해를 당했을 경우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가 2번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에 해당된다. 40번 문제입니다. 상해보험에서 보험료 산출을 위한 상해급수 적용 예로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 1급 항공기 정비공, 1번 1급 항공기 정비공, 2번 2급 사무직 근로자, 3번 상급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 4번 4급 가정주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3번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이제 상해급수의 적용예로 적절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1급은 항공기 정비공은 1급이 될 수 없어요. 보면은 1급은 뭐냐? 사무직 근로자예요. 그리고 항공기 정비공은 2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상급이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고요. 그러면 4급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숫자가 커질수록 위험하다는 거고요. 숫자가 작아질수록, 즉 1급일수록 위험하지 않는 직업을 적용하고 있다. 상해급수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해보험에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있고요. 생명보험에서는 이와 반대로 적용이 되니까 이것 또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 수령자로 올바른 것. 1번 피보험자의 자녀, 2번 보험계약자, 3번 피보험자, 4번 보험 수익자. 자, 여기서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이걸 봤을 때 피보험자의 자녀,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 수익자 나와 있는데 정답은 4번이죠. 보험을 받는 것. 사망보험금 수령자는 보험 수익자입니다. 피보험자의 자녀라고 지정 안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험 계약자는 계약하는 사람이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다. 42번입니다. 2021년 7월에 출시한 개인 실손 의료비 보험 4세대의 3대 비급여 보상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무엇이냐? 실손 의료비 보험 4세대가 2021년 7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 4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부터는 3대 비급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100회까지만 보상한다. 2번 주사료는 1년 단위로 각 상해 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만 보상한다. 3번 자기공명 영상진단은 1년 단위로 각 상해 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한다. 4번 도수치료는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한다. 이 중에서 틀린 정답은 무엇이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3대 비급여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그리고 비급여 MRI와 MRA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때 도수치료랑 체외충격파 치료랑 증식치료는 연간 350만원 한도입니다. 연간 350만원 한도로 최초 10회까지 보장을 하고 있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이 개선돼야 돼요. 증상이 개선된다는 내용과 병변 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350만 원과 50회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정답은 100회는 틀렸다. 43번 문제입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노후 실손 의료비 보험은 가입자가 자기 부담금을 높게 설정하고 일부 보장 내용을 변경해서 65세 이상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2번 유병력자 실손 의료비 보험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등 가입심사 요건을 축소하여 일부 유병력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3번 실손 의료비 보험은 일반, 노후,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4번 노후 실손 의료비 보험은 의료비와 3개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번에 정답으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틀렸냐? 3개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2개입니다. 2개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비와 2개의 특약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약이 어떤 경우냐? 요양병원 의료비 특약이에요. 첫 번째가 요양병원 의료비 특약, 그리고 두 번째는 상급병실 보장 특약, 상급병실 보장 특약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2개, 3개가 아니다. 44번 문제입니다. 휴일 교통상해 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 시기로 맞는 것은 휴일 교통상해 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책임 개시 시기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1번 0시, 2번 12시, 3번 16시, 4번 18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책임 개시 시기는 보험기간 내에 토요일, 법정 공휴일, 일요일 포함해서 근로자 날에 등의 0시로 되어 있습니다. 즉 휴일 교통상해 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책임 시기로 맞는 것은 토요일, 법정 공휴일, 자, 일요일도 포함이죠. 그리고 근로자의 날 등의 0시에 해당이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단체 상해 보험에서 단체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 1번 1종 단체,
일괄적 관리가 가능한 규약단체고요. 2번 이종단체, 비영리법인단체. 3번 삼종단체, 동일한 회사의 급여단체. 4번 사종단체, 동업자 단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5번의 정답은 2번. 바르게 연결된 거는 이종단체, 비영리법인 단체입니다. 그럼 따르게 일종단체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냐? 바로 1번부터 할게요. 일괄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규약단체는 1종이 아니고요. 3종에 해당되고, 동일한 회사의 급여단체는 3종이 아니라 이게 1종입니다. 1종. 자, 그리고 4종, 동업자 단체는 4종이 아니라 2종. 그래서 이렇게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 46번 문제입니다.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 의료비 보험. 자, 4세대 실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상급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질병 비급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공제 금액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1번, 10,000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 20% 중 큰 금액. 2번, 20,000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 20% 중 큰 금액. 3번, 20,000원과 30% 중 큰 금액. 4번, 30,000원과 30% 중 큰 금액. 여기서 해당으로 정답이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은 급여 20%와 비급여 30%의 특약으로 공제가 된 후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질병 비급여에 대한 내용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상 대상이 약관에 나와 있을 때는 30,000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 중 30% 중 큰 금액이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에 공제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암보험의 대기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경계성 종양은 대기기간이 없이 보험기간 시작일로부터 보상한다. 2번, 대기기간은 통상 90일로 설정한다. 3번, 만 15세 미만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을 설정하지 않는다. 4번, 대기기간 중에 암 진단이 확정되면 대기기간 종료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은 소멸된다. 여기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바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대기기간 중 암 진단이 확정되면 계약은 무효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대기기간 중에 암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 처리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입니다. 유병력자 실손 의료비 보험의 상품 구조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유병력자 1번, 보장 범위에 도수 치료와 비급여 주사가 포함된다. 2번, 고혈압 환자 등의 처방 조제 비용도 보장된다. 3번, 보장 내용 변경 주기, 즉 재가입 주기가 3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4번,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성된다. 4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맞는 거. 자, 그러면 틀린 것에 왜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 범위에 도수 치료와 비급여 주사, 영양제 등 포함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도수 치료랑 비급여 주사는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됨. 그리고 2번, 고혈압 환자 등의 처방 조제 비용도 보장된다. 역시 유병력자 실손의료비 보험은 처방 조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4번, 이거는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요. 이 특약 없이 기본형으로만 구성이 됩니다. 유병자 실손보험은.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특히 이 실손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재가입 주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재가입 주기가 되면은 지금 현재 약관상 판매되고 있는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좋은 보장을 받고 있었는데 현재 재가입 주기가 도래해서 변경을 돼서 받더니 현저히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보험료도 굉장히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재가입 주기가 뭔지 별도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49번 문제입니다. 보험회사가 상해 및 질병보험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가지급 보험금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추정보험금의 20%, 2번 추정보험금의 30%, 3번 추정보험금의 50%, 4번 추정보험금의 70%의 상당액이 된다. 이 중에서 가지급 보험금의 규모로 맞는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가지급 보험금은 추정하는 보험금의 상당의 50%를 지급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활동 불능 또는 인식 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2번 일상생활 장애 상태 또는 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된 때 간병 비용을 일시금 형태로만 지급하는 장기 손해보험 상품이다. 3번 미국에서는 LTC 보험이라고 불린다. 4번 우리나라에서는 개호보험 등으로 지칭되었다가 현재는 장기간병보험으로 명칭이 통합되었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왜 이게 틀렸냐? 치매 간병비는 두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일시 지급형 그리고 매월 지급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일시금 형태로만 지급하는 장기 손해보험 상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손해보험 50번 문제까지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모두들 잘 공부하셔서 손해보험 시험도 한 번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